네, 안녕하십니까.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선택 2012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가 오늘 논의하기로 한 주제는 야권 단일화 가능한가, 안철수는 발을 빼는가. 네. 조금 모습이 좀 약간 그래 보였죠. 이제 그런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마침 안철수 후보가 정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안을 보고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점도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 개혁안을 보면서 뭐 여권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나오죠. 역시 아마추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문재인 후보나 뭐 또 저런 진보당에서도 현실 감각에 문제가 있다, 기대 이하다 이제 이런 근데 얘기들 합니다. 문재인 네. 후보의 반응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참 생각이 없는 얘기다 그 얘기죠. 예. 좀 더 뭐 사력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말을 역시 이제 문재인 후보 변호사답게 말을 굉장히 꼬아서 얘기했습니다만 네네. 그러다 앞뒤 걸러내고 딱 문재인 후보의 반응은 이겁니다. 참 철없는 생각이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아직 이제 선거가 뭐 2달 가까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약이 나오리라고는 보긴 합니다만 지금 한 얘기만 놓고 보면 뭐 그 동안에 신문에 나온 얘기들, 방송에 나온 얘기들 그냥 종합해서 이렇게 가장 그 중에서 뭐 이야기 많이 나왔다는 걸뭐 나이란 정도다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다, 구체성이 결여된다, 역시 그렇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요. 보니까.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당초 후보 단일화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 단일화 예. 또 안철수가 발을 빼나 후보 단일화 될 것인가, 무소속 대통령 가능한가, 예. 무소속 뭐 이런 얘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1회 때는 박근혜 후보를 조금 이 도마에 올려놨었어요. 사정없이 비판을 했죠. 네. 또 지난주에는 또 문재인 후보가 또 여기 올라갔었어요. 올라왔었죠. 근데 사실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안 후보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마침 고맙게도 고맙게도 10월 23일 날그 인하대학교죠. 인하대학교 특강을 통해서 특강에서 이야기를 그 세 가지 얘기했어요. 네. 자, 요즘 이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수 200으로 줄이겠다. 예. 300명에서 200명, 100명을 줄이겠다. 그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날이에요. 그 전날 문재인 후보가 요즘 좀 화가 좀 났답니다. 네. 저도 뭐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에요. 예. 정가에 아니, 후보 단일화 하자 그러면은 안철수는 정치 쇄신하자 그러면서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주는 게 문재인 후보 열심히 또 했잖아요. 열심히 답을 써내면은 또 퇴짜를 놔요. 퇴짜를 놓고. 그거 부족하다. 그러면서 또 안철수 후보의 특징이 뭐냐는 게 따라하기입니다. 따라쟁이라는 거 있죠. 네. 우리 예전에 보면 바둑 둘 때 따라서 바둑 두면 참 바둑 두는 사람 성질 납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조은현 서봉수 대결 때 서봉수가 하도 안 되니까 예. 몇십 수까지 똑같이 둬버렸죠. 따라하면 예. 상대방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저 안철수가 문재인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가 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그 전전날 문재인이가 이 얘기했거든요. 국회의원 수를 300은 그냥 300으로 하되 네. 비례대표를 100으로 늘리고 네. 지역구를 200으로 줄이는 방향이 정치 쇄신의 방향이다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안철수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200명으로 줄이고 거기서 절약되는 돈 500억, 1000억 정도를 갖다가 청년실을 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 화날만 해요. 또 두 네. 번째, 네. 중앙당 폐지하겠다. 네. 정당 보조금 축소하겠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통합당에서 그 정책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를 해보다 보니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개혁적인 방향의 안을 내놓되 현실적 실현 가능한 실현 가능한 점까지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 네. 가능성까지 가서 실현 가능한 최대치까지 얘기를 꺼내놓으면 안철수는 실현 가능성은 우선 국민들의 눈높이를 모르는 탓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있지요. 그다음에 지금. 실현 가능성 얘기하면은 여전히 기득권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소치다. 요번에 그렇게 또 발언했죠. 그러면서 네. 누가 그 얘기하더군요. 어제 오늘 뭐 저한테도 뭐 여러 군데 전화 왔는데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정당 정치개혁 세 가지는 뭐 특정이 뭐 인터넷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네이버형 지식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금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해서 뭐 우스갯 얘기 그런 얘기도 한때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저기 청소년 32,000명이 만드는 네. 그 지식인 자기들끼리 그냥 그럴 것이라는 얘기 같고 네. 또 거기 보면 무슨 열정과 또 새로운 꿈이 있는 거 창의력이 있는 거 좋아요. 근데 네. 창의력이 있다 보면 때로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태평양을 갖다가 배를 안 타고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 빠지면 빠지기 전에 살짝 왼발 빼고 왼발 빨리 대고, 대고. 왼발 빠지기 전에 빨리 오른발 오른발 대고 그러면 여기서 네. 저 태평양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 좀 범람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면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예, 예. 안철수 후보의 어제 정치개혁 세 가지 그 어떤 태세는 결국 좀 아주 설익은 그야말로 네. 포퓰리즘적인 네. 냄새가 너무나 물씬 풍기는 그야말로 아마추어임을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는 예, 뭐 그런 것이 예. 아니었느냐 하는 그 아주 예, 비판들이 박 많아요. 후보 대변인이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막 그 표현이 일단 그저께 정치 개혁 안만 놓고 보면 그 표현이 상당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예. 국회의원 수를 사실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에서보다 조금 더 나간 약간 더 개혁적인 안을 냈는데 그건 그야말로 현실을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파악하고 했느냐. 네. 지금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라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그렇죠. 그런 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숫자를 줄여라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지 과연 그 수가 정말로 적다라는데 방점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 수가 뭐 유럽이나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국민 대비 비교하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오히려 뭐 적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비교 통계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라는 이야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 좀 제대로 하라라는 건데 그걸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서리는 상태에서 줄이자 이렇게 나오는 측면들을 그러니까요. 보면서 이게 아직 준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시간은 없는데 얼마나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보죠 이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술 한잔 하면서 네. 국회 좀 쌍소리입니다만 국회는 이놈들 하는 게 뭐야? 네. 확 줄여서 그냥 한 100명으로 줄이는 게 낫잖아. 그 쌍소리 전혀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보다 더 심하게 더 했는데 심하죠. 역시 그래도 일종의 방송이니까 말씀을 그래도 잘 정리해서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얘기도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무슨 그런 생각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국회의원 수를 갖다 줄이면 제일 좋아하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권력이 약해진다. 의회 권력이 간섭을 덜 받는다. 그렇죠. 국회의회의 기본적 기능과 권능과 역할은 뭐냐니까 그야말로 이 행정부의 독주를 갖다 견제하고 그렇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정부를 감시하는 게 입법부. 네. 근데 근데 그다음 그 입법부를 감시하는 건 물론 저쪽 사법부도 있지만 국민이 그다음 국민이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바로 국민이 이렇게 직접 뽑는 거죠. 물고 물리는 그렇죠. 건데 한쪽을 약화시킨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이번에 보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일본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중의원, 참의원 양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의원만 갖고 숫자를 따져서 뭐 20몇만에 한 명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은 중요한 게 내각 책임제라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굳이 모범을 갖다가 찾는다면은 미국이 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수는 뭐 상원 하원을 합쳐서 상원이 100명, 하원이 435명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한 530명 되는데 이 사람들 보좌 직원들이 저도 뭐 국회에서 예전에 20세기 때 보좌관 해봤습니다. 저희 때 국회 보좌관 5명이었어요. 예. 4급 보좌관 1명, 5급 비서관 1명, 예. 그다음에 6급 보통 그 6급 비서가 수행을 했습니다. 네. 비서 하나. 7급 비서라 그래서 운전 기사를 7급 비서가 해요. 네. 그다음에 9급 여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타이프 치고 그때만 해도 차 나르고 간단한 서류 작업하는. 그러면 실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실제 보면 정책적으로 뭔가 좀 서포트할 수 있는 네. 보좌 직원이 많아야 둘 셋이에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상대방 부처는 중앙 부처들 보면 아무리 작아도 엘리트 공무원들, 고시 출신의 엘리트 공무원들을 상대를 하려면 거기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네. 산하 기관까지 거기다 다루는 예산은 1년에 작게는 뭐 20조에서 크게는 몇십 조까지 다루는 그 기관하고 의원들이 1대1로 싸워야 돼요. 옛날에 의원회관에서 일하실 때 밤샌 날이 굉장히 많으시죠? 새벽에 퇴근한 날도 많고 새벽이 아니라 그때 보면은 네. 저 여의도 앞에 한강 사우나라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국정감사나
국정감사 기간 20일 동안은 거의 한 달도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요. 예. 다뤄야 될 산하 기관은 수십 개인데 네. 거기서 자료라는 게 행정부의 대원칙이 비밀주의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그건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도 보면 비밀주의 행정부 공무원들은 우리 황의원의 체험에서 지금 예, 나오는 예, 말씀입니다. 예. 네. 이 행정은 어느 행정부나 똑같아요. 네. 항상 보면은 인허가권, 규제권 갖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들고 네.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주의 원칙을 갖다 고집합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안 줘요. 네. 안 주면 그걸 갖다 여러 번 막 조르고 윽박지르고 하면 전날쯤 살짝 한두 장 보내줍니다. 네. 그거 갖고 하려면 밤새는 건 뭐 예사고. 예. 그래서 아까 미국 예로 다시 돌아오면 미국 같은 경우 상원 의원 같은 평균 보좌직은 한 50명 되고 네.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명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그 BOA 그저 버짓 예산을 담당하는 네. 그 예산을 담당한 예산청이 의회 소속이에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왜 예산이라는 건 국민이 그래서 우리도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자.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1년 왜냐하면 상시 뭐저 국정감사 오히려 시대를 가자. 뭐 이런 이야기 오히려 나오죠. 국회의 기능을 키우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특히 직업 공무원제가 정책된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땡땡이 치고 일 안 하고 놀아도 55세 60세까지 정년 보장해 줘야 되고 그 엄청난 권한을 갖다 지켜줄 수 있으면 국회의원은 마음 안 들면 4년 만에 자르면 됩니다. 네. 국민들이 유일하게 자를 수 있는 공직자가 국회의원이에요. 정치인들 너무 정치인들 같고 노회찬 의원이 좀 적절한 비유를 했다고 말이죠. 네. 학교 폭력을 없애자 하니까 그럼 학생 수를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하는 그거죠. 제도 개선이든지 여러 가지 관행 개선이든지 국민들이 좀 더 감시기능.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죠. 예.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사실은 뭐 저 15대 중반까지는 국회의원들 가면 특히 저 국회의원 중에 국회 중에서 외통위를 갖다 상원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가 다 저 중진들만 와 있는데 네. 이 사람들 얘기 안 하는 게 일종의 권위라고 생각해서 의원들이 질의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해요. 이런 눈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초선 의원들 몇 명 얘기하고 말고 그러는데 이게 감시 감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네. 중앙일보가 네. 뭘 했냐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도 얘기 안 하고 저 건성건성 나가니까 네. 국회의원들 발언록을 갖고 어느 의원이 몇 분을 얘기했는지 그걸 통계를 냈어요. 네. 예. 그걸 한 1년 정도 그 일을 했습니다. 예. 중앙.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국회의장을 지냈던 이만섭 의원도 죽어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전직 장관을 지냈던 박철원 의원도 그 전에 이러고 떡 있었던 양반들이 죽어라 얘기를 시작해요. 우리도 이 토크를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정치인들 아까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그런데 안철수는 안철수 후보는 아니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안철수는 괜찮습니까? 뭐 예. 저보다 나이도 좀 하나 알아고 학번도 하나 아래더라고요. 이때는 안철수라고 들어야 됩니다. 안철수는 정말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노회찬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즘 뭐 코미디에서 그 요즘 뭐 개콘인가 그거 나와요. 네. 뭐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뭐 학생 폭력이 문제랄까? 학생 난 놈들 누구야?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예. 입법부의 기능을 갖다 약화시키자는 것은 늘 역대 독재자들이 바라왔던 겁니다. 네. 역대 독재자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건 입법부가 잔소리 안 하고 네. 언론이 잔소리 안 하는 것을 가장 바랍니다. 네. 그래서 1970년대 유신이라는 거 우리 이 의원 이국장님 그때 네. 경험하셨지만 네. 유신 시대가 뭡니까? 결국 국회의원들 입에서 재갈 물리고 네.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체육관에서 국회의원 뽑아버리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유정의 유정의 국회의원. 국회의원 뽑아. 그래서 아예 졸개들 쭉 한 3분의 1 앉혀놓고 한 분에 앉혀놓고. 예. 국회 권한을 낮추면 낮출수록 신나는 거는 관료고 관료들한테 떠받쳐 있는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아니요. 이 방송 들으면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캠프에 어떤 바보들이 당신을 보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진짜 이런 거 있죠. 예전에 그 클린턴이 한 얘기 있죠. 이러다가 황태순 위원 출마- 안철수 후보 출마합니까? 초청받을라 또 이러다가 출마합니까? 그럼 당신이 와서 좀 해주라고. 예. 그 옛날 클린턴이 얘기죠. It's economy, stupid.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경제야. 하듯이 예. 여기 중요한 거는
바보야. 국회의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얼마큼 일을 잘하게 만들고 절대 권력인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슈퍼파워가 누굽니까? 재벌, 검찰, 관료 이 세 집단 이 철의 삼각 이걸 갖다가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런 면에서 언론과 입법부는 바로 호민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잠깐 깎아내리자는 것은 이 바보야.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앙당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네. 중앙당 폐지는 우리 현실에서 중앙당에서 그래도 뭔가 이 최종 조정해주지 않으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상 동원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네. 과연 정치 신인들이 지역에서 대비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말이죠. 이것도 좀 정말 말씀 잘하신 게요. 예. 그 중앙당이 없고 원내 정당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중앙당이 없고 선거 때가 되면 선거위원회가 구성돼서 뭐 보면 미국 모든 게 프라이머리, 뭐 코커스로 하니까 네. 그렇게 가는데 참고로 이 세상에 국회의원 한 번 국회의원 되면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하원 의원 같은 게 물론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만은 18선, 19선 의원이 수두로 딱딱합니다. 상원의원 6년에 한 번 뽑는데 얼마 전에 보면 뭐 90몇 세까지 상원의원 했다. 전형적인 금권 정치, 영어 이제 정치학적 플루토크라시라 그러는데 금권 정치가 횡행하고 이른바 족벌 정치가 횡행하고 귀족 정치가 횡행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절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범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 있는 몇몇 보스들이 즐기는 그러면서 중앙당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앙당이라는 기본적으로 심판입니다. 심판이죠. 심판 없이 자기 혼자 힘센 놈이 뛰면 최고지. 예, 요번에 4.11 총선도 보니까 국민 경선, 말이 좋아 국민 경선이지 지역에서 경선하면 이미 기반을 갖고 있는 조직과 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기존 후보가 무조건 되는 거지 정치 신인이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물갈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당에서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강제를 해서 사실은 쫓아내고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이걸 그냥 나이브하게 없애자 이거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정당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국회의원 수나 중앙당 문제도 미국은 또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하나의 주가 사실 우리의 국가예요. 국가와 뭐 광역시도의 중간 형태까지 거의 국가에 가깝지 국가예요.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상원 하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각 주마다. 다 있어요. 그것까지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그렇게 각 주가 독립성이 강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연방 국가에서 중앙당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공부만 해갖고도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현장 경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래요. 저는 지금 보면은 안철수 후보 중에 이제 총괄하는 게 보면 박선숙, 송호창, 김성식 뭐 이 세 사람이 이제 총괄 본부장 맡고 있는데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이죠 사실은. 그분 뭐 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지원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공보수석할 때 그 밑에 비서관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박선숙이 엑스맨이 아니냐. 트로이 목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트로이 목마 요즘 젊은 애들은 젊은 엑스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좀 엑스맨이 새 시대에 좀 맞게 앞으로 용어도 바꿔야 엑스맨이 아니냐. 왜냐면서 처음에는 뭐 안철수 뭐 하는 것 같더니 결국 지금 바람 잡아가는 것이 결국 민주당의 불쏘시개로 쓰는 쪽으로 바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래서 박선숙과 박지원의 그런 그동안 끈끈한 인간적 관계와 그 커넥션으로 봐서는 능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제야 인사들이 단일화 꼭 해야 된다. 조국 교수도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가만 보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돼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일반적인 또 정치권 분석도 있는데. 그 바로 단일화 얘기 이제 오늘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그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발표나 그 얘기에서 갑자기 2, 3일 사이에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초선 의원입니다. 평생 여태까지 그 전에 하나만 더 우리가 그 검증 부분 요번에 정치기획안에 대해서 검증 부분 정당 국고 보조금을 지금 숙소 그 이야기 하시고 그 정당 국고 보조금 좀 중앙당 폐지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검증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전 단일화로 넘어간 줄 알고. 하시죠. 그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 그다음 뭐
뭐 뒤늦게 뭐 변호사 돼갖고 네. 변호사 돼서 뭐 최근에 사회활동 시민 사회활동 세상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시민 사회 단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정당은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 사회 단체 NGO라는 사람들 저도 NGO 여러 군데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NGO는 그저 나 편한 대로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책임이 안 따르기 때문에. 하지만 정당은 국가에 의해서 감시받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당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제받고 심한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는 게 정당입니다. 그러나 NGO는 언제 국민들이 그들 몇 명에게 대표권 줬습니까? 근데 마치 입만 열면 뭐 국민을 대표하는 듯이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송호창 이번에 초선의원 돼서 솔직히 정당은 뭘 알겠어요 본인이. 네. 네. 정당의 필요성은 뭘 알겠어요. 네. 그렇게 정당이 무의미하다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박원순 시장한테 애걸복걸해 갖고 그저 이번에 의왕 과천 네. 출마할 때 결국 보면 애걸복걸해서 그 중앙당으로 공천 받았잖아요. 저 전략 공천 받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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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중앙당 또 하나 뭐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 뭐 보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77학번입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 뭐 사실은 원래 자기 하고 안 맞는데 당에 간 거예요. 그 양반 원래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네. 근데 안 맞게 뭐 한나라당 가서 뭐 그래도 한나라당에서 뭐 계속 딴소리 하다가 결국은 뭐 마음 안 만나고 깨고 나와서 좀 가 있는데 그분도 사실 정당 국회의원 한 번 했을 뿐입니다. 네. 그런 그 그런 분들이 정치에 대위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중앙당의 조정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 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되고 나서 지금 정치 참모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그 서포트하는 것이 중앙당 폐지하라. 폐지라. 그거는 미국식 정치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유럽식 시스템이에요. 물론 중앙당 문제 많습니다. 문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됩니다. 고쳐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걸 없애겠다고 얘기하면 중앙당 없애주면 누가 좋아할까요? 네. 바로 아까 말했 국회를 없애면 관료들이 좋아하고 재벌이 좋아하고 중앙당을 없애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돈 많은 많은 기득권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세를 부릅니다. 네,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자, 없습니다.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바보야. 이게 바로 문제야. 또 세 번째 가시죠. 자, 정당 국고 보조금을 대폭 줄여야 된다. 물론 우리가 정치를 여러 가지 비판하면서 뭐 이런 정치밖에 못 하는데 뭐 그렇게 세금으로 정당에 보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어떤 우리 뭐 마음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없어지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런 거죠. 그 무슨 기본 발상 자체가 보면은 안철수 주변에 참모 진영이 이른바 다국적군으로 모이다 보니까 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지금 뭐 운동권부터 민주통합당에서 온 사람, 새누리당에서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 안철수한테 그 얘기한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가 기본적으로 이 전제를 잘못하고 있더군요. 네, 국고 보조금을 갖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50 시절에 야당들 무마하려고 돈 준 네. 국민의 세금 갖고 돈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바보의 소리를 10번 더 했습니다. 네, 네. 국고 보조금이라는 거는요. 지금 1년에 국고 보조금이 각 정당에 나가는 게 한 330억 됩니다. 네, 네. 어느 동네 사세요? 저는 지금 성남에 살죠. 성남이죠. 성남 말씀 잘 됐네. 네. 성남시의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얘기해 보세요. 대충요? 대충. 1년 예산? 네. 글쎄요, 뭐 한 몇천억 되나요? 1조입니다. 1조입니까? 그렇게 큽니까? 예. 국회의원 300명과 국회의원 300명을 보조하기 위한 보좌 직원과 그리고 국회 사무처까지 해서 국회 예산이 1년에 5천억입니다. 5천억 국회 예산. 성남시의 반도 안 되는 그러네요. 예산이 예. 입법부 예산입니다. 예, 근데 예, 예. 또 거기에다가 그래도 명색이 저 정당이라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함께 뭐 몸을 담고 있는 그 정당이라는데 국고에서 보조해 중에 300억입니다. 네, 예. 정확히 330 몇 억인데요. 선거가 있는 해에 좀 두 배로 늘어요. 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2번 있지 않았어요? 네. 대통령 선거, 네. 국회의원 선거, 또 평상시 경상 보조금에서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못하러 아까운 1,000억을 갖다가 거기다 줘.
정당에다가. 그런데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른바 권총 차고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야당 입 막으려고 돈 준 거 아니에요. 그 돈은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별도로 다 했어요. 네. 그거는 뭐냐니까 최소한의 정당에다 이런 보조를 갖다가 안 해주면은 계속 금권 정치가 판을 칩니다. 그렇죠. 관료를 통해서 이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유혹을 하게 되고 드디어는 그 사람들이 당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입법 과정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가게 되죠. 예. 국회의원도 인간이에요. 예.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보조는 적정 수준으로 해주고 오히려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정도로 해주고 다만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가 이런 감독 기능을 아유 그 강화시켜야 감시는 네. 중앙선관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예.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더 줘야 돼. 보조금 오히려 더 줘야 된다. 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국회에서 일해 보셨기 때문에 혹시 그쪽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막연하게 실제 안 해봤기 때문에 말이죠. 공공의 예. 적으로만 알고 있는. 네. 그런데 공공의 적으로 기분 같아서 국회라는 입법부의 기능을 딱 목을 따버리면 제일 속 편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국회 입법부 즉 입법부라는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관료제입니다. 네. 관료들이 보면 국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수탈하고 그 수많은 거기서 저항하는 과정을 겪어서 국민들이 우리도 대표 없이는 돈 못 내겠다. 네. 그 유명한 No representative, no taxation. 네. 그거 아니에요. 대표권 없으면 우리 돈도 못 낸다. 못 낸다. 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저항해서 나름대로 현대식의 의회를 만든 게 15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을 자기 지키기 위한 대표를 뽑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료나 재벌이나 기득권 세력들로 봐서 가장 귀찮은 존재가 국회고 정치인입니다. 네. 기분 가서 목 딱 꺾어서 다시는 안 나오게 하고 싶겠는데 그거 안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국고 보조금의 기본 정신은 국가가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약간 진짜 요만큼 국가 비용하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구차스럽게 가서 저 재벌들한테 손 벌리고 누구한테 가서 뭐 우스갯소리를 삥 뜯고 네. 이러지 말고 정당이 좀 공영제 정신에 맞게 그 대신 우리가 줄 테니까 책임 있게 쓰고 우리한테 보고를 철저하게 해라. 그렇죠. 예. 그런 차원의 것이지 그거 갖다 축소한다?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대선 국면에서 이제 각 당 대선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 보면 네. 실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제도 잘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는 면들도 부분적으로는 느껴지더구만요. 그런 면도 있어요. 예. 당장 참고로 보면은 이번에 그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뭐 이렇습니다. 이번에 선거 비용이 560억이에요. 선거 비용 네. 대선 비용 제한액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28억까지 각 후보자 간에 후원금을 갖다 모금할 수 있어요. 네. 어제까지 결과가 문재인 후보가 15억,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억 후원금 모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펀드라는 게 옛날 처음에 그 유시민 펀드를 이제 시작이 처음에 됐죠. 시발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문재인 펀드를 갖다 발매한 지 딱 3일 만에 200억 목표 달성하고 조만간 또 2차 펀드를 갖다 발행한다. 간다 그러대요. 네.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철수는 왜 돈이 없냐? 왜 돈 펀드가 안 모이냐고? 당연하죠. 안철수 몇 천억 재산가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갖다가 후원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안 내는 것뿐인데 문재인의 예를 보시자고요. 문재인의 예를 보더라도 현실적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갖다가 열심히 모아서 28억을 채우고 560억이라는 게 뭐냐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막 계산해봤더니 합법적으로 정말 합법적으로 딱 탈법 하나도 안 하고 밥 안 사주고 딱 하면은 한 560억 정도는 진짜 근근히 합법적으로 근근히 할 수 있는 돈이 560억입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서 그 돈을 갖다가 보면은 누가 되겠어요? 정부가 보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국가에서는 민주당에는 150억을 이번에 대선 비용으로 보조해 줍니다. 그건 후보 등록하는 날 바로 줘요. 네. 그러니까 선거판에서 외상이라는 게 없거든요. 홍보물 나오고 다 돈이에요. 돈이죠. 예. 광고, TV 광고는 다 돈이에요. 그런 걸 외부에서 조달하면 대가가
없이 당연히 당연한 뒷대가가 당연하죠. 따르면 그 대가가 엄청난 국민의 세금 축내는 쪽으로 갈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안철수 후보의 원래 검증 측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안랩 안철수 연구소의 주식의 뭐 고가 매각이라든지 초기에 BW 신주인 수권부 사채 그다음에 안철수 부부의 서울대 교수 좀 특혜 채용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나오기 시작하면 간단치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보면 이게 7월 말에 처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그때는 후보가 아니죠. 안철수 교수. 네. 교수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보면 언론을 중심으로 나왔던 얘기가 아니 본인은 보니까 그때 7월 19일이었나요? 7월 19일 안철수의 생각 내고 네. 안철수의 생각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걸 읽어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궁금해서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야? 이거 보면은 예전에 보면 안철수가 뭐 재벌들 말이지 뭐 범법하면은 혼내줘야 되고 말이 사형시켜야 된다 그래놓고 막상 자기는 2001년인가 2002년에 최태원 회장 여러 가지 나왔죠. 감옥 가니까 네. 2003년이군요. 구명 서명하고 네. V 소사이티 가서 그 재벌 2세 3세들하고 어울려서 네. 흥청망청 돈 많이 게임하고. 네. 네. 근데 참 안철수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교수가 그런 검증에 그다음에 뭐 저 나중에 보면 무슨 뭐 다운 계약서 2건, 논문 표절 2건. 검증 국면에서 지금 비켜서 있다가 이제 시작될 거는 같은데 그 동안에 사실 운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거 같아요. 이 그 동안에 최근에는 박 후보의 과거사 검증 국면이었고 정국이.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검증이 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로 계속 사건이 공보단, 터졌죠. 예. 사건도 터졌고 공보단에서 정준길 전 위원이 실수를 해버렸죠. 그렇죠. 검증을 들어가는데 약간 그때 좀 이 무슨 사철이 아니냐, 뭐 좀 다른 이상한 방법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검증의 본질이 일단 묻혀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실제 제대로 된 검증 국면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보면은 우리 참 최근에 보니까 그동안 이제 안철수가 운이 좋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묘하게 사건들이 터짐으로써 다 피해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피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운이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그때 막 치열하게 그때 검증 들어가고 그랬었으면은 또 국민들의 역심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를 거예요. 출마 선언도 안 한 사람한테 출마 선언도 안 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하고 아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반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9일 날 드디어 안철수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문재인, 박근혜 문재인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 결국 못 견뎌 갖고 9월 24일 날 자기 아버지 시대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보면 유신과 5.16과 유신과 인혁당 사건을 부정하고 사과하는 5년 전 경선 국면에서도 끝내 하지 않았던 그렇죠. 주변에서는 하라고 그랬는데 끝내 하지 않았던 걸 결국은 했죠. 결국 그게 검증의 결과거든요. 검증의 결과죠 그게. 그다음에 10월 원래 문제가 발단됐던 건 9월 말에 보면은 북한 쪽에서 먼저 문제를 했죠. 그 남한의 그 박근혜 후보가 말이야 그 당시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 남북 정상 공동선언 내용도 모르고 NLL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 얘기하고 이제 그것이 국정감사에서 터지면서 NLL 문제가 터지고 NLL 문제 갖고 결국은 문재인이 당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준비위원장으로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부터 국민들 중도 보수 쪽에서 문재인을 쳤죠.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NLL이 그러면 영토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냐 결국 문재인 후보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건 해상 영토선이다, 경계선이다, 불가침선이다. 그와 같이 검증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안철수도 지난 7월 본인이 7월 19일날 책을 내고 책 내기 전에는 원래 검증 얘기 없었어요. 7월 19일에서 8월 19일, 9월 19일, 10월 19일 한 석 달 동안 요리조리 잘 피해왔던 거 이제는 검증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유민영 대변인이나 그쪽에 뭐 금태섭 이런 양반들 이야기는 무슨 검증만 들어오면 왜 네거티브 하느냐. 구태의 틀이다. 그거 구태의 틀 아닙니다. 바보야. 그거 구태의 틀 아니야. 그건 정말 구태의 틀 아니고 그거는 합리적 특히 금태섭 변호사 잘 들으세요.
당신 법조계인들 하는 얘기 있죠. 합리적 의심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네. 왜 국민들이 아니 이 99년에 분명히 누가 봐도 BW 뭐 이상한데 그리고 왜 갑자기 이 양반이 벼락 출세해갖고 그 재벌들을 끼는데 V소사이어티에 껴갖고 재벌 탄원서 써줬을까? 그리고 다운 계약서. 근데 이 아저씨들 얘기만 나오면 그래요. 아 그거는 할아버지가 한 일이고 저 어머니가 한 일이고 그분들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노쇠하셔갖고 우리 어머니가 그저 안철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초롱초롱하시거든요. 아직 그런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또 아니면 왜 아니냐라고 하는데 명쾌한 것도 아직은 안 나왔어요. 딱 하나 있었죠. 이제 봐야죠. 그 와이프, 네. 그 부인은 김미경 교수의 그 다운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거 하나 시인했죠. 시인했고 네, 그 다음날 자기 거 터지니까 어제 말로 가름한다. 어제 한 얘기로 가름한다. 그런 무성의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검증은 또 이제 다음에 해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또 하기로 했던 이제 단일화 과연 되는 것인가? 아니 하려는 것인가 말려는 것인가? 먼저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야권의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야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자꾸 후자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뭐 정당 무소속 대통령도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처음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처음 출발했을 때 생각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기존의 정치 혐오, 정당 혐오에 대해서 보면은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정치. 그래서 9월 19일 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때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들의 삶이 바뀝니다. 네. 하고 얘기했는데 그 방향은 정확히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는 일관되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 이른바 정권 교체, 여야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게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정치 쇄신이다. 네. 즉 그러니까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파나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가운데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스타트는 그렇게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도에 사람이 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참모 진영이 구성되고 여러 한 200명 넘는 그 참모 진영이 구성되다 보니까 다양한 쪽에서 들어오고 또 전체적 흐름 자체가 이른바 GT계라고 그러죠. 김근태계. 네. GT계가 이제 큰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 GT계의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주통합당하고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국민 후보, 국민 추대 후보의 성격으로 출마 선언을 했던 안철수가 이제는 범야권으로 갇혀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쪽으로 흐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나온 전망들 중에 결국은 불쏘시개로 쓰이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들면서요. 지금 과연 안철수 후보가 과연 스스로 여냐 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늘 이제 국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국민이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 준다면 네. 정치 개혁안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냐 그러니까 국민이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국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면 본인 생각도 본인이 단일화 갈 것이냐 뭐 신당을 창당할 거냐 이런 것도 그러면 국민의 생각에 따른다. 국민의 생각이 뭐냐? 뭐 일반 여론, 신문, 방송에 나는 그런 것들을 쭈꾸미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치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은 정치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지 일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간다.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갈 수 있겠느냐. 뭐 다음 달 10일 종합 공약안을 낸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방향은 뭐 제대로 잡을 거는 같아요. 국민 이야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점들에서 그렇다면 신당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오리무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저는 뭐 저 우리 이국재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위즈덤 센터 있지 않습니까? 위즈덤 센터는 기본적으로 저 심리학 연구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 현상으로 보지 말고 마치 이제 우리 바닷물을 보면서 바닷물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파도가 많이 치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물 밑을 보시면은 그 물 밑을 우리 심리를 보는 건데 저는
요즘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세 후보의 심리를 좀 그분이 어떤 심리 상태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혹시 이국재님 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보름 동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추석 연휴 지나고죠. 추석 연휴 이전에 안철수 후보와 지금의 안철수 후보의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 헤어스타일 말고 뭘 느끼셨습니까? 웃음이 없어졌어요. 아, 그 아주 예민하게 보셨군요. 네. 네. 그 전에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는 정말 소년 같은 해맑은 웃음입니다. 때로 약간 바보스러울 정도로 아주 해맑게 웃는. 저는 미소까지는 구분해서 보진 않았는데 네. 표정이 좀 옛날보다 굳어졌다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굳어졌죠. 네, 그런 그게 느낌. 왜냐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런 이상주의자거든요. 이상주의자인 네. 안철수 후보가 막상 현실에서 다양한 한 조종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에 그 특유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소가 사라지고 네, 네. 보면 말도 좀 거칠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말이 거칠어졌어요. 그런 거칠어지는 것이 바로 현실 정치판에 몸을 담고 본인이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또한 그 현실 정치에 이제 점점 동화되면서 네.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쳐 있는 상태, 슬슬 지쳐가는 상태에서 지금 당초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그런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 쇄신보다는 이제는 주변에 어느 순간에 이제 목표가 바뀐 거죠. 처음에 목표는 정치 쇄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삶을 바꿔보겠다. 정말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고 왔는데 이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집권이 우선 중요하다. 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네, 집권을 바깥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후보 단일화를 하되 이기는 후보가 돼야 된다. 그 안철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 대 박근혜 1대1 대결 구도가 된다. 그 뭔가 불과 얼마 전까지 단일화 얘기를 안 했던 그 안철수 캠프에서 이제 단일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는 하되 이기는 내가 하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럼 문재인도 그 얘기는 계속 해요. 문재인도 단일화하자는 게 네가 불쏘시개 하고 내가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고. 요 상태에서 조금 더 갔을 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심리 상태나 체력 상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자칫하면 양보할 수도 있어요. 손을 들어버릴 수도 있다. 다운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 거기다 아직 들기 시작합니다. 검증이 지금 본격적으로 물론 앞으로 한참 남긴 남았지만 네. 결국 가서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정치 현장에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죠. 그리고 과연 너의 정치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뭐냐라고 할 때는 아직 답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하루 이틀에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러면 하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좀 들긴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2002년에 노무현과 정몽준 네. 그 후보 단일화 그 경우를 갖다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보면 노무현 후보는 뭐 사실 인기가 바닥이었는데 정몽준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몽준 의원이 13, 14, 15, 16 4선 의원이었습니다. 네. 4선 의원이었고 근데 이분이 그 당시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한 번도 당을 아버지가 하던 통일국민당 잠깐 있던 것 빼놓고 12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14년 정치 생활을 하면서 무소속이었습니다. 네. 정당 경험이 없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정당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은 정몽준 후보의 한 6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은 결국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몇 개 턱턱턱 덧 걸어놓고 당의정 내놓고 뭐 이렇게 꽃감 내놓고 하니까 후닥닥 걸려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 형태로 그리고 막상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된 다음에 정몽준 후보 측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단일화되는 순간 그 다음 날로부터 완전히 찬밥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찬밥이 이제 뭐 개밥에 뭐 도토리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 기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단일화 경쟁에서는 글쎄요, 저는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 한다면 과연 안철수 후보 견뎌낼 수 있을까? 견뎌내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그걸 견뎌낸다면 저는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왜? 그 민주당의 연부역강한 민주당의 그런
엄청난 공세를 갖다 버텨내고 네. 드디어 후보 단일화가 됐던 독자 출마를 했던 안철수가 그렇게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배심과 그 정도의 비전과 그 정도의 참을성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헤쳐나간다,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국정 운영 능력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거의 프로바블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의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우리가 동시에 하나 검증해야 될 게 자 무소속 후보가 그런데 무소속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 그 다음에 책임 총리 이제는 또 가능할 것인가 이런 점들 마지막으로 좀 한번 예. 이야기를 했으면 하네요. 우선 무소속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신다. 가능한 게 왜냐니까 네. 과거 우리나라가 가장 그 뭐죠? 경제 성장, 압축적 경제 성장을 성공시켰던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가 당은 있었지만 사실상 무소속 대통령이었습니다. 즉 무소속이라는 게 어느 당에 속했다는 게 당을 초월한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으로 그 국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견제받지 않고 당이 없지만은 당을 초월해서 바탕으로 해서 간단합니다. 예, 예.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갸우뚱하는데 자 무슨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우여곡절인데 네, 네. 거국 내각을 구성하면 됩니다.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 거국 내각 이른바 탕평 내각이고요. 네. 이게 초당적 내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3분의 1, 즉 뭐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관료 3분의 1 쓰고요. 네. 나머지 3분의 2의 부분을 갖다가 당의 구애 없이 새누리당, 민주당 다 갖다 쓰면요. 그 국회 잘 돌아가죠. 많은 사람들 걱정하는 게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네. 저는 다르게 보는데 물론 각 당에서 강요를 일정 부분 배분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쓰면 그 당에서도 뭐 딴소리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생각이 또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다 보면 협력을 안 하게 되고 그거를 조정을 해내려면 그 비용과 시간이 너무 들 것이고 그런 정당들이 자기 이해관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호소를 쉽게 들어줄 것인가? 저는 좀 반대로 보거든요. 좀 반대로 보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 한번 예.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보고 한번 누가 맞는지 한번 저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예. 그런 어떤 대통령의 초당적 또 거국 내각을 통해서 예, 예. 또 국회와의 관계를 갖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당이 사실상 2010년에 그 2010년이죠. 그 Foreign Affairs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저 외교 네. 잡지죠. 학술지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가 석학들이 쓰는데 거기서 Foreign Affairs 2010년 12월로 송년호인데 그때 향후 30년 즉 2040년까지 사라질 것들 네. 30가지 네, 네. 1번이 정당이에요. 정당. 네. 특히 우리가 아침부터 오늘 뭐 신문 보니까 모 교수님이 정당이 필요하다는 걸 막스 베버의 말을 빌려서 뭐 정당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을 갖다 쓰셨던데 저는 막스 베버 시대에는 스마트폰 없었고요, 모바일 없었고요, SNS 없었습니다. 네. 우리 당장이 또 SNS 아니에요? 이미 환경,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직접 민주주의가 인구가 5천만이라고 유권자가 4천만이라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안철수가 지향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직접 예. 민주주의. 지금 뭐 이른바 우리가 SNS 사회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렇죠. 전 국민의 스마트폰 가지고 일시에 모든 의견 표출할 수 있다. 모바일 이런 할수 있고, 얘기인데 그렇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리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은 그 정당 제도라든지 지금 말하는 대로 직접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그 전 단계에서 성숙돼서 그것이 이해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조금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갑자기 한 단계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예, 물론 예.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 뭐든지 처음에 시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안철수 현상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예.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필요한 사실 이야기를 한 것이고 2,500명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쪽으로 준비를 잘해서 현실적인 수단도 계속 만들어내고 해서 뭐 다음에 되든 언제가 되든 그것은 필요한 방향이다.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나이 지금 만 49세 아니고 만 50세 됐군요. 네. 시간 지나서 네. 50밖에 안 돼서 자기한테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안철수 현상, 안철수 바람에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철수를 통해 나타난 바람과 예. 현상이 중요한 거죠. 국민들의 바람과 현상이 안철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 점들, 예. 그 점들을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직접 해내면 더 좋을 것이고 네. 또 다른 정치인들도 그걸 보면서 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구나. 정치판이 쇄신되는 그런 거죠.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은 또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일정 굉장히 부분 상당히 지금 우리 정치사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근데 그렇게. 본인이 지금 안타까운 게 본인이 어느 순간 자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심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정치꾼들 옆에 사로잡혀 갖고 네, 네. 자꾸만 현실 자기가 욕했던 기성 정치인들의 모습을 뒤따라 하려는 것이 저도 참 그 안타깝다는 부분이 얘기예요. 궁금합니다.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제가 거- 그래서 예, 제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잠깐 스투피드하고 자꾸만 안철수 후보에게 스투피드라고 얘기하는 게 당초 자기가 일개 어떻게 보면 일개 그저 뭐저 교수님의 사업 조그만 중소기업이야. 뭐 사실 만렙이랑 중소기업이죠. 뭐 중소기업 그저 사장님이 네. 갑자기 이렇게 됐던 그건 뭐냐니까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바람인데 그 자기의 맑은 정신과 깨끗한 생각을 갖다 어느 순간 지금 보면 들어와서 9월 19일 이후에 점점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정치꾼들한테 휘둘리면서 네. 자기가 그토록 욕했던 기성 정치인들하고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는 그건 정말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했던, 우리가 그려봤던, 우리가 바랬던 그런 세계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긴 어렵다. 우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중에서 당장 하나 실현이 우선 급한 거 하나 정도만 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해서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지금 말하는 협력 정치, 직접 민주주의, 기득권 포기 이거 다 한꺼번에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하는 게 어떤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한 5분 정도를 이제 할애해서 네. 마지막으로 과연 책임 총리제가 가능한 것인가 지금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강요를 배분하는 거 네네. 이거는 그럼 사후 매수죄 해당되는 것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제 공동정부가 이제 나왔던 게 1997년 DJP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DJP 연대에서 나오고 또 실제 그분들은 대선에서 성공했죠. 네. 그다음에 한 2년 가까이 공동정부를 운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과연 그럼 우리나라의 책임 총리제가 가능한가?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즉 그렇죠.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들이 손으로 뽑는 게 대통령이니까 직접 손으로 뽑아주고 대통령은 그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책임을 겁니다. 지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대통령-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한 것인데 그렇죠. 책임- 권한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근데 그 책임을 권한을 두고 딴 사람한테 준다 일부를 준다 일부라도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아요. 예 가능하지 그래서 않죠. 헌법상에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으로 뭐 우리 법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헌법에도 대통령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관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네. 미국도 보면 미국에 이제 보면 대통령 우리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게 거기에 뭐 강요를 제청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지만 네. 그러나 그러나 보좌 기능이다. 보좌 기능이에요. 그 예, 보좌 기능. 대통령을 보좌하면 뭐저 내각을 통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임명 제청권 이게 뭐냐? 이게 사실 우리가 이 헌법학자들이 괜히 말이야 쓸데없이 끼움으로써 이런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 또 안 좋은 미국 예를 듭니다만은 왜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대통령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무슨 상공부 장관 임명하면 이걸 대통령은 나랑 함께 일할 사람은 그냥 나랑 함께 가장 일할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하면 이 사람 후보자예요. 네. 한 4개월 정도 의회에서 청문을 거칩니다. 네. 거기서 견뎌내면은 이 사람은 4년 동안 같이 장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정파적 이익 때문에 내각 책임제적 정확히 얘기하면 그 우리 재헌헌법 만들 때부터 네. 이 조항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국무총리 조항이. 국무총리라는 게 뭐 국무총리라는 게 있을 수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다 똑같은 세크레터리 아닙니까? 비서거든요. 미국에서 보면 국방장관, 뭐 세크레터리 오브 디펜스, 국무장관,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
다 세크레터리 즉 비서입니다. 대통령. 예. 대통령 비서예요. 대통령이 비서죠. 대통령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청와대 개념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관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 비서고 비서죠. 저기 어디에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비서관은 보좌관이고 보좌관보다 아니고 네. 뭐죠? 내시? 관관 내시? 요즘 말하는 아니, 뭐 관관은 뭐, 아니고요. 뭐, 예.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네. 국무총리 자체가 보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김성수 그다음 이 충돌하는 가운데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넣겠다고 국무총리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고 네. 그것도 그래도 국무총리한테 뭔가를 좀 주겠다고 임명제청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 네. 건의권을 갖다가 준 겁니다. 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에는 양복 입고 여기에 가슴골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이게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개헌이 된다면 국무총리제를 없애야 돼요. 네, 네. 없애고 뭐 대통령 부통령제를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과연 책임 총리 가능하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는 장관 중에 수석 장관일 뿐이고 네, 네. 그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기 때문에 네, 네. 책임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다 위임하고 역할을 준 범위 내에서 대통령한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책임 총리제를 책임을 총리가 진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안 될 말이죠. 될 수가 없죠. 헌법도 그렇지도 않고 국민도 그렇게 해서 뽑은 국민이 총리를 그 사람 하나 뽑은 아니죠. 것도 아니죠. 내각 책임제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어려운 이야기고요. 자, 오늘 우리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 후보에 대한 그 검증을 함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 후보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안 후보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미워서가 아니라 중요한 지금 우리나라 국가를 책임질 새 후보 중에 한 분이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나름대로는 좀 하여튼 세세하게 들여다봤고요. 그것이 앞으로 선거에 또 여러 가지 참고가 되고 박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에도 좀 들여다봤긴 했지만 좀 덜 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한번 더 대해서는 볼까요, 그럼? 다음 주에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같이 곁들이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선택 2012 자, 여기서 마무리고 한 말씀 더. 예, 한 말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만 그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제가 바보야 한다고 정말 화내면 정말 바보입니다. 옛날 클린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당시 부시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가리키면서 stupid, it's economy,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안철수 후보에게 stupid, 문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두 사람의 폴리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